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갔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막말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장님, 일단 한국당이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콧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복귀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같았으면 상복도 여러 벌 맞춰야 될 것 같았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요, 국민 지지가 우선에 낮다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유한국당 쪽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언론 장악 시도,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는데 일단 성공을 했고요. 예. 어느 정도 이슈화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길을 잡는데. 그리고 지금 국감 보이콧을 계속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예. 그거는 또 안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 연설에는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어려운 결정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콧을 계속하게 될 경우 아마 그런 걸 갖다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 문제인데 그 언론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당이 과거 여당일 때도 예. 저는 똑같았다고 봅니다.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이 이 언론을 갖다 어떻게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은 공방으로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방송법 개정안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 인사권을 쥐지 못하게 하는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는 그 안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이 박문진이 됐든 KBS 이사회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여당이 3분의 2, 야당이 3분의 1을 갖다가 추천을 해서 장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구성을 할 때 여야는 정치권의 감시 몫으로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언론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정치가 언론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당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수순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언론이 보다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좀 한국당 내 참 고심이 깊은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우리 헌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야당의 주특기였죠. 국정감사 보이콧하는 게. 야당이 돼 보면은 사실은 힘이 많이 이제 없나 봐요. 그러니까 도리 없이 이제 거리로 나가고 또 보이콧하고 하는데 원칙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 국정감사 또 실제 국정감사가 지금 3주간이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도 없고 해서 이제 복귀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감사 보이콧하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이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거든요. 그런데 방송사 사장이다 무슨 그런 사람들을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고용노동부입니까? 이런 데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또 이사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집에나 직장까지 찾아가서 강제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네.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참다 못해서 이제 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예. 제가 여당이지만 우리 박 의원님이 예. 나중에 혹시라도 예. 한국당이 여당이 됐을 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고 그 수사기관 압력이나 이사 사퇴 압력 같은 거 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그대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뭐 찾아다니면서 압력 가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구 뭐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옛날에 그럼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는 게 오케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예. 그 그러니까 저기 그런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천하시라. 그런 부분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죠. 본인들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런 거는 더 이상.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국당 상황을 조금만 과거와 함께 다시 얘기를 해보면 국감 보이콧을 시작한 이유가 그 방통위의 MBC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반발을 했기 때문이고 근데 선임은 됐고 게다가 오늘 지금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결국 상황은 바뀐 게 없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방송 장악이라는 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국감에는 어쨌든 돌아오겠다. 그럼 이건 처음에 국감 보이콧을 했던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한 게 아닌가요? 실리를 전혀 챙기지 못한 게 아닐까요? 이제 빈손회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장마다 꼴뚜기가 나오겠습니까? 보이콧 할 때마다 무슨 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빈손회군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그 잘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국감에서 따질 게 많거든요. 지금 그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치가 걸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국감장에서 국회의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되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더 설명을 하고 다가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어떻든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면 대통령이든 저 전통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든 똑같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에 과거에 검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선의 기자 한 사람이라도 조사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재검토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방송사의 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현직 사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한 입증이 되어 있어야 이것은 오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좀 막말 공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처음에는 친박 청산의 문제에서 이제 슬금슬금 진실 공방으로 가다가 이제는 막말 공방으로 협박 대 협박, 공갈 대 공갈의 싸움으로 이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보수 재건의 비전 전혀 국민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이 살아야 정치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잘 살아서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건데 지금 이 보수 세력의 결집이나 보수 세력이 재건되는 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뭐 평택이 깨지나 안성이 깨지나 상관없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사태를 보는 국민들 마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한 분은 대표고 한 분은 팔선 의원인데 그분들이 막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패순이, 노춘이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당 쪽에 좀 특히 친박 홍 대표 쪽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진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녹취록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녹취록이 있다 없다. 그 내용은 뭐다 아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국민 앞에 내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 누가 어떤 타격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여서 정리가 빨리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녹취록 내용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인가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녹취록 내용이 홍준표 대표가 그거 좀 진실을 말을 하라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홍준표 대표는 살고 반대쪽은 그럴 거고 또 그게 아니라 뭐 다 알면서 그거 좀 봐주세요 뭐 이랬으면 또 거꾸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녹취록이 서청원 의원도 갖고 있다 그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예, 이용주 의원도 갖고 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갖다 빨리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건 여쭤보고 좀 싶었습니다. 말씀을 예,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언론에서 보통 이제 뭐 누가 정치인들끼리 싸움하면은 말싸움하면은 우선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을 양비론이다, 또 뭐 막말 싸움이다, 네. 뭐 이전 투구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자 네. 보십시오. 첫째는 이것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의 결정 사항입니다. 서청원 대표다 최경환 대표 의원, 이제 예. 그분에 대한 징계 부분은 근데 왜 그럼 혁신위에서 그렇게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냐? 알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어떤 패거리 정치 또 그 친박 사당화 이런 논란 끝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재발등을 찍어서 예. 총선에 완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 총선 완패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또 바른정당과의 분당 예. 그리고 대선 완패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예. 과거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참패하고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패족이라고 선언까지 했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완패를 당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실망을 주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몰락하게 했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정부에서 가장 뭐 시체말로 힘이 있었던 예.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그런 4.13 총선 공천의 그런 뭐 진박 간별사다 하면서 행세해서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혁신위에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을 금형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3연패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대의명분이 있는 거죠. 이렇다면은 서청원 대표나 최경환 뭐 의원이나 이런 이제 과거에 지도급에 있었던 분들이 스스로 사실은 몸을 던져서 그런 뭐 희생 정신이라고 해야 예. 됩니까?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선언을 해도 부족하죠. 두 번째는 지금 녹취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론에서 이 홍준표 대표의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습니다. 예. 네. 2심 판결문이 왜 무죄가 났느냐. 이것은 원래 그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예. 최소한 기본적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주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특정이 되지 않아요.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의원회관에서 줬다 하는데 의원회관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이제 경로를 제시를 했어요. 검찰 수사 때부터.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장소는 공사 중이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물리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용주 의원이든 서청원 의원이든 이거 가지고 괜히 언론에 그 군불만 떼올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빨리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과거에 어떤 음모론 또 음습한 구태 정치의 그런 표본같이 보이기 참 보기 안 좋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저도 좀 그렇죠. 판결문 정독을- 보시면 그게 왜 무죄가 났는지가 나옵니다. 예,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하여튼 드네요. 진실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진실 공방은 이렇게 또 시간이 가면서 점차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현안에 있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로 보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거론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의원총회 전망은
지금 박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친박 청산의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최고위가 뭐 결단을 내릴 것처럼 또 홍준표 대표가 강공을 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단은 좀 쉽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팽팽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위론적으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친박 예. 청산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보수 재건의 길을 갖다가 크게 가지 않고는 보수 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길을 지금 행위자들이 잘 걷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별개인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최고위나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출당 논의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른정당 통합파가 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금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인원이나 규모도 좀 이야기 듣고 싶고요. 뭐 제가 평론가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어떻든 정치인들은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총선민이라고 하죠. 예. 총선민의는 지난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1당으로 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2당으로 하고 또 이제 국민의당 3당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3당 체계가 총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되다가 불가피 아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새누리당이 이제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원래 총선 민의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태 때문에 분당이 된 것이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집 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오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것을 뭐 예컨대 이제 바른정당 안에 뭐 자강파는 몇 명이고 또 뭐 통합파는 몇 명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명령 그리고 총선 민의 특히 보수 지지층들의 그런 염원에 예. 아주 치명적인 배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도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지난 총선 국민들의 그런 뜻하고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대의명분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보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양당제적인 대결 구도를 갖다 선호하는 반면에 예. 국회를 구성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다당제적 희망을 갖다 계속 투영해 왔습니다. 네. 그 정주영 그 회장이 이끌었던 예. 그 국민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당제적 요소를 갖다 계속 국민들이 시도를 하고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고 의석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구성도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당제적 그 희망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되고 그 비슷한 보수 갈래니까 뭐 합쳐지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이고 이렇게 단언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이 합당 여부 또는 탈당해서 합류하는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예. 단순히 숫자가 합쳐지는 것 그래서 국회에서 양대 정당에 의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서 그 합쳐지는 것 자체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승화 발전되는 형태로 가는 거냐 예. 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숫자 합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다가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홍종합 후보자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저도 좀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네.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개인적인 그 품성이 아주 이제 훌륭한 분으로 뭐 알고 있지만 예. 인사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보통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이 홍종학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의 결정판, 금메달감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뭐 좀 시체말로 입만 열면은 뭐 대기업 이렇게 저격수라고 별명이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한 행태를 보면은 이제 뭐 수십억을 우선 이제 증여받은 것 자체도 부동산을 받은 건 불로소득이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박수받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뭐 좋게 말하면은 세금을 절세한다는 측면에서 했지만 일반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눈에서 보면은 그것은 꼼수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부 벤처기업, 예. 이제 후보자인데 중소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그런 절박한 처지와 그런 심정을 그래도 같이 조금이라도 호흡을 나누는 그런 인물이 후보자여야 되는데 네. 이분 지금 한 행태를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네티즌들이 한번 해놓은 걸 보면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초등학생이 일어났어요. 초등학생이 부모한테 2억 2천만 원 차용 계약서 쓴 자체가 이게 국민들 상식에 납득할 만하냐? 이거는 코미디다. 예.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빨리 임명 철회를 해야죠. 국민 알겠습니다. 정서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짧게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는 홍종학 후보가 재벌 행태의 문제점을 잘 알고 평소 이렇게 언행이 굉장히 부드럽고 신중한 분이라고 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편법을 온 국민한테 알려주었고 그다음에 명문대 나오지 않아서 뭐 소양이 없다는 말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